강의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입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수정주의가 패배했지만 기회주의는 오히려 강화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그 1914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사회주의 정당의 지도부의 거의 90% 이상이 자국정부 지지를 주장하면서 전쟁에 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에 같이 소속됐던 당들은 서로 적대 세력이 된 거예요. 서로 이제 여러분들 뭐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울 때 독일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냥 비스마르크가 기세가 그냥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그 전쟁 시기에도 막 전쟁에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독일 사회정당의 초기에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제2인터내셔널 그 초기에 보면 결성의 동력이 중요한 부분이 반군국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반대. 그리고 1990년대 그 결정은 뭐 계속 반복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청난 힘을 갖게 된 제2인터내셔널이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을 뭐 막았는데 그걸 지배계급이 뭐 탄압을 해서 그걸 못 막은 게 아니라 아예 자발적으로 전쟁에 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결정이 그러면 뭐 원래부터 전쟁에 찬성하기로 그 결정이 돼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전쟁에 반대하는 결정을 했어요. 계속해서 제1인터내셔널의 전통 이후로 제2인터내셔널 초기 전통을 계승해서 전쟁 직전까지도 전쟁에 대해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자료에 상당히 좀 길게 인용을 한 게 스투트가르트 결의예요. 왜냐면 1907년도에 제2인터내셔널 스투트가르트 결의에 의해서 전쟁에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코펜하겐 대회 때도 반대 결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젤 대회가 1912년에 있었는데, 이 바젤 대회는 1차 세계대전 2년 전이죠. 여기서도 전쟁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전쟁에 참석하게 내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로 드린 부분에는 원문에 좀 간접점이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간접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뽑은 게 좀 있어요. 요 2장짜리. 그래서 이게 이제 스투트가르트의 결의인데요. 아마 이 결의를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만일 뭐 자본주의 나라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럴 때 지금 그냥 이거를 좀 원형을 해서 써도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쓴 글이에요. 잘 쓴 글인데 한번 좀 여기 이제 녹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역사적 전통이나 전쟁의 본질이 어떻고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강조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는 지금까지 인터내셔널의 여러 대회에서 채택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한 체결 의안을 승인하고,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계급 투쟁과 분리될 수 없음을 여기에 거듭 선언한다. 네, 거기 이제 그렇게 하고 앞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성격이 어떤 것이다. 뭐 여기서 뭐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뭐 누가 이해를 갖고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쭉 가다가 이제 뒷부분은 대부분의 결의가 그렇듯이 아까 읽었던 뭐 암스테르담 결의도 그렇고 실천 방침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도인 거죠. 그다음에 그래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먼저 뭐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전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굉장히 철저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실천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쟁은 막아야죠.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뭐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회주의 태도가 아니야. 전쟁은 막아야 된다. 전쟁이 위험이 다가올 경우 어떻게 한다를 이제 꼭 읽어보세요. 만약 전쟁 발발의 위험이 다가올 경우 그 국가의 노동자 계급과 그 의회 대표의 의무는 국제사무국의 통일적인 활동에 도움을 받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여 전쟁의 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예, 거기 다음에 이제 전쟁이 그래도 뭐 자본가들이나 지배기급이 노동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도 따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그들의 의무는 전쟁이 신속한 종결을 지향하여 간섭함과 함께 전쟁이 야기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이용하여 국민을 분기시켜 그것에 의해 자본주의적 계급 지배의 철폐를 앞당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예, 여기도 이제 글로 표현해서 이게 딱 무슨 인지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뭐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전쟁을 막고 나서 그럼 옛날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냐 이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야기한 경제적 위기를 위하여 자본적 계급 지배의 철폐를 앞당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1907년도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당장 이런 것이 현실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도 조금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해석을 하면 자본주의적 계급주의 철폐로 앞당긴다는 건 뭐 사회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수두와 가르트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장일치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장일치 경우에 이제 기회주의자들이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좋은 거 뭐 좌파 이게 수정안이 레닌 룩셈부르크 수정안이 제출돼서 채택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인물들은 그 안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좌파고 그렇게 뭐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닌 건데 오히려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됐죠.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뭐 원칙적인 건 좌파들이 얘기하는 건 다 예스 하고 실제로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때만 해도 1907년도니까 사람들이 뭐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10년도에 또 결정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대회는 1914년에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년이 아니라. 그런데 12년에 그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뭔가 정말 이게 조짐이 좀 정말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제가 자료에 보면 이 제국주의 열강군과 그 위성국 사이에 급속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11년 7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모로코 분쟁이 발생을 했고 이후 트리폴리를 둘러싸 이탈리아와 터키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발칸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이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사이의 전쟁의 전초적 성격을 띄었습니다. 이 삼국동맹은 어디냐면
독일, 그다음에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조그만 나라지만 뭐 체코 등등 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소속했어요. 그다음에 터키. 터키는 요새 조그마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협상은 어디냐면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죠.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이 군사 동맹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령 발칸 국가의 어떤 나라라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칸 쪽에서 이런 전쟁이 뭐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뭐 기록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정말 일어나겠냐. 나중에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 직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사건을 앞두고 하면 설마 이런 게 많은 모양이에요. 설마가 굉장히 대부분 현실이 된 게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불안하긴 한 거예요. 불안해서 바젤에서 모여서 결의를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그 뒤에 자료 보면 그 바젤 결의도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스투트가르트와 코펜하겐대에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쭉 자료에 있죠. 그 뒤에 부분에 14 부분에 있어요. 네,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조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스투트가르트 결의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표현들이 굉장히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얘기들도 이게 이러이러하면 이런 게 아니라 뭐 지명들이 막 그대로 들어가죠. 발칸 얘기가 이런 얘기가 표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과제도 뭐 일반적인 과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그 각각의 지역에서 사회민주당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쭉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발칸 쪽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독일, 프랑스,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상당히 구체적인 그 방침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하시면 그 시작이 된 게 어디죠? 1차 세계대전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르비아죠. 세르비아의 뭐 테러리스트라는데 뭐 세르비아 쪽에서 올 때는 뭐 애국자죠. 애국자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는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최후 통첩을 보내요. 오스트리아에서.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독일이 많이 개입을 하는데 그 최후 통첩을 보낼 때 사실상 상대방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그 제국주의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제국주의자들은 설마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옛날 뭐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보면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그렇지 동영상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미국의 군부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한 얘기예요. 그냥 뭐 머릿속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소련도 핵 갖고 있고 뭐 중국도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이 핵이 없었나요? 소련이 갖고 있었죠. 소련이 갖고 있으니까 그 미국의 그 군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핵인데 어떻게 전쟁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더 늦기 전에 지금 해서 우리가 아직 우세하니까 한번 붙어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연히 해요. 어차피 한번 붙을 건데 여기서 해서 그냥 끝장을 보자.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핵전쟁이 벌어지면 소련은 완전히 전멸하더라도 미국은 전멸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근데 이제 독일은 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전쟁이라는 게 뭐 요새는 뭐 정말 전격적으로 전쟁이 뭐 일어나기도 하죠. 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예비 병력을 동원을 해야 돼요. 이게 동원하는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한번 군대 동원한다 그러면 그거 뭐 하루 만에 동원이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막 동네 시골에서부터 쫙 하고 그러면 독일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한테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한 달의 기간이 있는 동안에 뭐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정신 상태였냐면 설마 일어나겠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뭐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뭘 하겠느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게 어디냐면 바로 제2인터내셔널의 가장 주된 세력인 그 독일 3인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3인당이 하니까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기다렸다는 시 이제 서로 앙숙이라고 그랬죠.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래서 쪼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나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향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그 전쟁 때는 또 반대를 했어요. 그 전쟁에 반대한다 그랬는데 암살을 당해요. 프랑스에서 그 나라에서 암살을 당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제 초기에 애국주의 분위기로 가면서 기회주의자들 아까 이제 제2인터내셔널에 있었던 기회주의자들이 거의 다 찬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우츠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중앙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 찬성은 하지 않았는데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평화를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럼 전쟁 반대해서 지켜야 되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평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갖다가 쟁취하겠느냐?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단결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원래 국제대회에서 결의를 한 건 전쟁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빨리 끝나게 개입을 하고 그 어떤 혁명적 그 위기를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것으로 가야 되는 거,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세르비아,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나중에 보면 불가리아나 이런 사회주의 정당이 이제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 앞두고 반파시쇼 투쟁에 선봉에 쓴 나라가 되는데 뭐 드미트로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의 투쟁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셰비키 러시아에 그리고 전쟁에 반대를 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투쟁을 한다. 그리고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전쟁 시작될 때 그 전쟁 반대하는 투쟁이 그 볼셰비키는 좀 달랐더라고요. 그 징집 그 명령장을 갖고 오면 그거를 집행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그 수도에서도 엄청 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혁명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볼셰비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죠. 이게 스투트가르트 결의하고 같은 거예요, 맥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걸 이제 내전으로 해서 전화해서 혁명하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힘이 작았을 제1인터내셔널이나 제2인터내셔널 초기에 어떤 전쟁에 반대하고 하는 그런 그 투쟁도 했는데 오히려 덩치가 엄청 커지고 영향도 커지고 전쟁에 반대할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실제로는 맥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1인터내셔널은 발전적 해설을 했는데 제2인터내셔널은 붕괴가 됐다는 얘기를 쓴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인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실제로 혁명적 사회주의자조차도 그 전쟁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그 쟁쟁한 그 사회주의자들이 초반에 막 전쟁 찬성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정신적 공황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현실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인용하는 게 레닌인데, 레닌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분석 글들을 많이 써서 하는데 이제 비슷한 여러 내용들이 있죠. 근데 레닌이 이제 분석을 한 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쟁 이전에 어땠는가를 본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굉장히 극단적 형태로 갔지만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종기가 이게 정말 악화되고 있어서 터져버렸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도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산속으로 뭐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안 표현하고선 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해야죠. 전쟁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데 가령 그동안에 자국 정부하고 협조했던 세력들은 기회주의인데 이 세력들은 부르주아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회주의가 악화돼서 정점에 이른 기회주의가 이제 그 전쟁 찬성인데 그걸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용어, 사회국수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사회주의인데 국수주의를 묶어버렸잖아요. 이게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비판하게 한 용어죠.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국수주의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주의를 얘기하지만 국수주의자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공격하는 용어죠. 그래서 그러니까 터져버렸다는 거죠. 종기가 터져버려서 더 이상 이제 근데 본질은 뭐냐? 그럼 기회주의부터의 본질이 뭐냐면 노동자 계급의 상층이 자본가 계급과 동맹을 맺고서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적대적 행태를 취하는 게 기회주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제국주의론이에요. 제국주의를 뭐 공부하라고 이렇게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냥 뭐 갑자기 어떤 도덕적 문제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계급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앞에서 제2인터내셔널 초기의 기회주의는 영국 정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국 정도.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되면 전 세계 식민지에서 온 초과인을 가지고 상당히 그 상층들이 거기에 이제 포섭이 된 거죠. 떡고물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영국 노동자 계급이 모두 다 그거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부르주아 정치인들도 그 얘기를 굉장히 제국주의에서 많이 인용이 돼요. 뭐냐면 영국의 유명한 뭐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만약 우리가 식민지 개척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 그 자국 내에서 모순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그 식민지 개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떡고물을 갖고 와서 논아줘서 일부를 체제에 불만을 안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공경은 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막 옹호하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근데 그 식으로 뭐냐면 영국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와서는 이미 독일도 엄청나게 그 자본주의가 성장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하고 비슷하게 식민지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노동자 계급 내에 일부가 거기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지배계급은 아닌데 거기 누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노동기족인데 이 노동기족의 그러니까 사회민주당 지도부들이 대부분 노동기족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국 부르주아지와 협상을 하면서 일종의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옛날처럼 뭐 이 정부에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협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회주의자가 계속 이제 기회주의적 경향이 그 성장이 됐는데 이것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제2인터내셔널에도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샤이네만이나 에베르트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게이드 참 이 제2인터내셔널은 참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아까 그 결의 수정주의 반대한 결의문의 그 이름이 게이드였죠? 게이드가 낸 그 수정안이죠? 저기 결의안이죠? 수정주의파. 이 사람도 어떻게 10년 만에 오히려 사회 국수주의가 됐으니까 이게 참 운동이 정말 모순적으로 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플레아로프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적이 된 거예요. 그 사회주의는 그래도 같이 제2인터내셔널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는지 나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무슨 정말 악성 종양도 정말 악성 종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인터내셔널은 붕괴가 된 거죠. 근데 붕괴라는 하는 의미는 뭐냐? 정치 조직의 붕괴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헛개비가 된 거죠. 근데 이 조직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2인터내셔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3인주의자들의 저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붕괴됐다는 조직이 없어진 건 아니고 사실상 역할이 끝나서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붕괴가 됐는데 계속 남아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제 때 다루겠지만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중에 한참 전쟁 중에 혁명이 진짜로 일어나요. 러시아에서 정말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투트가르트 결의가 그냥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결의가 아닌 거예요. 실제 혁명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정작 혁명이 일어나면 혁명을 뭐 하기 위해서 제2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혁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혁명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그 기회주의자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그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붕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제국주의가 출현하면서 이런 상황이 야기됐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국주의도 뭐 굉장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독점 자본주의로 발달하고 그것이 은행 자본과 결합하면서 금융 자본이 출현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영터쟁탈털이 벌어진 거죠. 근데 서로 말로 안 되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깡패들이 뭐 말을 안 되고 서로 주먹 싸움 하듯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서로 간에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인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유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지가지 이유를 들여서 이제 이 전쟁을 전당한 거죠. 영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했죠. 근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짜르하고 동맹을 맺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긴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의 민주주의 억압하는 세력인데. 독일은 또 뭐라고 그러냐?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야만적인 슬라브 민족으로부터 자기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 완전히 개변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현재하고 연결시킬 때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삼인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 요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삼인주의를 주로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인주의 그러면 복지국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역사가 좀 누락돼 있다는 거죠. 이번에 뭐 한 분이 글을 쓴데 에베르트 재단 이 글을 쓰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역사를 막 다 잊어버리고 에베르트가 무슨 뭐 인권을 위해서 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삼인주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사회주의 운동사를 보면 그 역사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크게 봐서 세 개로 나눠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2인터내셔널에 대한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제2인터내셔널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창립이 돼서 또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가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정주의를 말씀드렸는데 그 수정주의는 사실은 그 굉장히 미약한 걸로 보이지만 저는 기회주의의 뿌리는 수정주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주의의 원래 생각은 요새 보면 수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부르주아 정당하고 협조하면서 조금씩 개혁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연립정부에 들어가자는 입장이에요. 부르주아지하고 연립정부를 통해서 뭘 하자. 근데 이제 카우치키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거는 자본주의를 잘 봐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그 인터내셔널이 제2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질 시기가 바로 독점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시기였는데, 그 다음에 제국주의가 정말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저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겨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동조하는 대로 흡수해버렸다. 그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이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오히려 계속 혁명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1차 세계에 터지니까 한쪽은 제2인터내셔널의 주류를 이뤘던 세력들은 자본가 편으로 넘어가서 변질이 돼서 붕괴된 거죠. 그러면 제2인터내셔널에서 혁명적 입장을 취했던 소수지만 그 소수들이 전쟁 중에 원칙적인 입장하고 투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만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또 혁명적 정세도 오고 또 뭐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대대적인 민족해방 투쟁이 되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 어디냐? 제3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는 이제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2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한계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현재 사문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주제고요. 다음 주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혁명을 추구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그 후에 또 됐느냐. 그게 이제 러시아 혁명하고 코민테르는 제3인터내셔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뭐 굉장히 오래 할 수는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주제들은 좀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소련이 또 붕괴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사회주의의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제는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인터내셔널 그 부분을 뭐 강조를 드렸는데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제2인터내셔널이 붕괴될 때 기회주의가 왜 성장을 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거꾸로 교훈을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또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자료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주제는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